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것 같은데 증시에는 큰 호재인가요? 글쎄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부채를 발행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대형 은행들의 자금도 일정 부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순대로 시스템 위기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인하를 시키면서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 마무리된다면 어떤 우려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어서 제목에도 적어놓았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월달 미국의 부채가 부채 한도인 31.4조 달러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회동은 1960년부터 78번 제기되었고 이 대부분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이번에도 크게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점차 이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라지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들을 보니까 의원들의 표결 역시 긍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무조건 호재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 뒷일에 대한 우려감들을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부채 한도 이슈가 화두에 오를 때에는 이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며칠 동안은 호재로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금방 다시금 호재로서의 인식이 줄어들거나 이 재료가 소멸되거나 한 경향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의 TGA 잔고입니다. 이 TGA라는 거는 미국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예요. 자, 하지만 올해 1월 국가 부채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미국은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부채를 더욱 발행시키지 못했죠. 이에 대해서 TGA를 활용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새로운 부채 발행을 제한받다 보니까 정부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하락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TGA 잔고를 정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써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다. 현재 자세히 들여다보면 TGA 잔고가 대략 610억 달러 부근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로 하고 있는 밸런스는 6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현재 610억 달러를 6천억 달러까지 채워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5,400억 달러를 채워놔야 하는 상황인 건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채 한도 타결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수순을 밟을까요? 당연히 단기채든 뭐든 국채를 발행해서 TGA 잔고를 메꾸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겠죠. 이렇게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GSIBS라고 불리는 미국 주요 은행들이 이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수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은행들의 자금이 미국 잔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TGA 계좌로 이동되면서 아까 봤던 이 TGA 계좌 잔고가 상승하는 수순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현재 TGA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미국의 M2 통화량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장의 화폐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M2 통화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화폐 유통량은 항상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2 통화량 자체가 꺾이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어떤 상황이죠?
고금리,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금리에 대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분명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고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뭐 지표, 거시경제적인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직면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들은 그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연준이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역시 그 부근에서 다시금 떨어지는 수순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인출하는 자금을 준비하고 충당하기 위한 이 일정 비율의 자금인 건데, 자, 우리가 함께 한번 따져볼 내용이 뭐냐면은, 자, 최근에 뱅크런 그리고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왜 생긴 거죠? 고객들이 인출하려는 자금 대비 이 지역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없어서,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이제 위험자산으로서 갖고 있던 자산들, 현재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손실 매도, 즉 손절을 하면서 안 좋은 사태들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물론 지역은행과 이 대형 은행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결국 이 준비지급금에서 자산 일정 부분을 다시금 국채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급준비금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은행들, 특히 대형 은행들의 리스크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따져본다고 했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은행들의 자금이 미국 정부로 흘러가야 하고 은행들은 그럼 현금은 더욱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 아까 M2 통화량을 보여드렸듯이 이 유동성은 더욱 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뭐 대출이든 인출이든 은행들의 시스템적인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지급금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올해 들어서 잠시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이는 연준의 BTFP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BTFP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실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실행 중인 건데, 자, 보시면은 현재 이 BTFP에 대한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냐? 연준이 공짜로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이 미국 국채를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돈으로 급한 거를 해결을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BTFP의 사용량이 지금 늘어난다는 건 뭐냐? 실상 은행들의 상황이 현재로서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국채를 대거 발행을 해야 한다. 단기채를 많이 늘린다. 자, 그렇다면 지역은행들도 뭐 의무적인 거를 떠나서 MMF로 자금이 많이 이동될 확률이 있어요. 이 MMF로 자금들이 이동돼가지고 단기채를 매수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채권에 대한 금리, 즉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채권들이 많이 발행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매수세, 은행들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과 사실 이러한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제 19년 8월 부채 한도 유예가 결정된 이후에 미국 은행 시스템 준비금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순대로 시스템 위기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인하를 시키면서 리스크를 완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저 당시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 즉 국채 수익률도 당연스레 더욱 상승해 있는 상황일 거고, 뭐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채 이자에 대한 고정비 당연히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 다시금 지역 은행들의 뱅크런 관련 우려가
확장될 수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 동시에 19년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 분명한 시기상조이며 계속해서 좀 거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준이라는 이 단체를 봤을 때 계속 같은 입장만을 항상 고수해왔던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뭐 고금리, 경기 둔화 이러한 리스크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효과, 즉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도달하기에는 한참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기존 뱅크런 사태 때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택하기보다는 BTFP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금리는 인상을 시키되 우리가 유동성을 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다시금 이러한 리스크가 대두된다면 연준은 어떤 대응책을 펼칠 것이고 증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부채 한도 회동 여파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